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홍정욱 작가님이 지은 50 홍정욱 에세이라는 책입니다. 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정욱, 1970년 서울생, 구정 중학교 재학 시 유학을 떠나 초2 로즈메리 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3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재학 중 1년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수학했다. 이후 베이징 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에서 공부했고 1998년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했다. 들어가는 글을 보겠습니다. 내 첫 소셜 미디어는 뒤늦게 시작한 싸이 월드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뒷북을 쳤다. 사생활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내 성격은 소셜 미디어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 반면 감성적인 글은 걱정이 직업인 비서들을 늘 불안에 떨게 했다. 기업인과 정치인으로서 사람들과 적극 소통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눈팅만 하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 지난 가을, 재택근무를 변명삼아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죽어 썩자마자 잊혀지고 싶지 않으면 읽을 만한 책을 쓰거나 써줄 만한 일을 하라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떠올랐다. 집에 앉아 써줄 만한 일을 찾기는 힘들고 10년간 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 몇 개를 골라 에세이로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50세가 되었으니 50개 꼭지를 골랐다. 누군가 내 소셜미디어를 보고 말했다. 기업인이 기업인의 언어를 안 쓰고 정치인이 정치인의 언어를 안 쓴다. 기업인과 정치인의 언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소셜미디어의 기업인으로서 회사를 홍보하고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옹호하는 게 겸연쩍 같다. 너무 뻔했기 때문이다. 일관성은 창의적이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 도피처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삶에 관하여 썼다. 나는 10대에 미국으로 떠났고 20대에 법조계와 금융계와 스타트업을 거쳤으며 30대에 언론사주와 국회의원의 옷을 입었고 40대에 그 옷을 벗고 환경과 경영에 전념했다. 치열하게 살아온 까닭은 남에게 보여주거나 정해놓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나의 소명을 찾기 위해서였다. 내 여정에 어떤 이야기들이 쌓여갈지 알 수 없다. 다만 원하는 것이 있는 한 살아갈 이유가 있고 만족은 곧 죽음이라는 버나드 쇼의 말처럼 소명을 찾으려는 열망이 있는 한 내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지식과 경험과 철학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기회는 비처럼 쏟아지기 마련이다. 사람의 노력과 하늘의 축복으로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문득 여러분은 자신의 소명을 찾으셨는지 궁금해진다. 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가슴의 소리를 듣는 이들과 못 듣는 이들로 나뉜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도 그렇게 나뉜다. 내게 가슴의 소리는 숨죽여 듣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다 라는 외침과 함께 가슴이 두근대고 뱃속이 울렁이는 본능적인 느낌이다. 고약할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다. 나는 늘 직관을 따랐다. 창업을 할 때도, 출마를 할 때도, 사랑을 할 때도 그랬다. 가슴의 소리를 따르면 실패해도 후회가 없었다. 반면 이성의 소리를 따르면 성공해도 감동이 없었다. 칼릴 지브란이 말한 사고의 검증을 초월한 가슴의 지식, 그것이 가슴의 소리다. 시간은 한정돼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스티브 잡스.
나 회사 시작하려고. 나는 아내에게 다짜고짜 계획을 말했다. 그래? 무슨 회사? 확실하진 않지만 건축과 인터넷을 접목한 플랫폼 같은 거야. 건축이나 인터넷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플랫폼은 뭐야? 여럿이 함께 일하는 시스템 같은 건데 확실한 건 더 이상 남 밑에서 일하기는 싫어. 1999년 봄이었다. 고액 연봉의 투자금융은행을 떠나는 결정치고는 설득력이 약했지만 아내는 가만히 들어줬다. 왜 걱정이 안 됐겠는가? 그러나 아내는 내 도전의 의지를 꺾으려 하지 않았다. 나도 성급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가진 돈도 없었고 학자금 대출과 카드빚이 수십만 달러에 달했다. 1년은 채우고 그만둬야 보너스도 받을 수 있었다. 보너스를 받았을 즈음 나는 동료들이 탐내는 큰 M&A 프로젝트의 일원이 됐다. 그러나 나는 그날로 회사의 사의를 밝혔다. 좋은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왜 그만두려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스타트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몇 년 더 경험을 쌓은 뒤에 해도 늦지 않잖아. 저는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못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럼 안 그만두면 되지. 언젠가 제 아이들이 아빠는 인터넷 혁명 때 뭘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면 성공했든 실패했든 최전방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동료들도 말렸지만 내 결정은 확고했다. 사실 난 15세 미국으로 떠날 때도 막무가내였다. 어떻게 어려운 학교에 합격할 것이고 어떻게 비싼 학비를 마련할 것인지.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철없는 내게는 부차적인 고민이었다. 못 가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절박함 뿐이었다. 그 후 난 최고의 엘리트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커리어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 나는 다시 가슴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확신으로 시작하는 자 회의에 빠질 것이며 의심으로 시작하는 자 확신을 얻을 것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고처럼 나도 두려웠다. 실제 그렇게 시작한 회사는 1년 만에 처참히 파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속에서 성공을 일구며 내 고유의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는 가슴의 울림은 여전했다. 다시는 남의 밑에서 남의 지시를 받으며 살지 않는다. 평생을 양으로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자. 이성의 판단에 순종하면 잘못이 없고 가슴의 부름에 응답하면 후회가 없다. 내게 성공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 나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남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쉽겠는가? 나는 40년 넘게 같은 머리 모양을 고수하고 있다. 소위 7대3 가르마라고 한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한 번 빗어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다. 샤워를 해도 수영을 해도 자연스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꿔보지만 하루를 못 넘기고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내가 즐겨 입는 옷은 베이지색 치노 바지에 흰 버튼 다운 셔츠다. 요즘 사진을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사진과 비교해보면 복장은 똑같고 사람만 늙었다. 가끔 흰 셔츠를 하늘색 셔츠로 바꿔본다. 정말 와일드한 기분이면 펑크색도 입어본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나는 책을 좋아하지만 대학 시절 이후 소설은 거의 안 읽는다. 책에서 답을 찾으려는 성향 때문인지 상상보다는 현실을 선호한다. 전기와 자서전을 좋아하고 전문 서적도 학자들보다 경영자나 정치가가 쓴 책을 고르며 고전도 문학보다는 철학에 먼저 손이 간다. 아이들이 내가 읽는 책들을 보며 어떻게 그런 책을 재미로 읽을 수 있느냐고 황당해한다.
한편 내 취미는 수집이 아니라 정리다. 내 책상은 늘 깨끗이 치워져 있다. 노트북에는 저장된 문서가 거의 없고 많은 이메일이 와도 받은 편지함은 항상 비워져 있다. 내 전화기도 90% 이상이 사용 가능 공간이다. 지우고 비우고 버리는 습관 때문이다.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다혈질인 편이다. 이해심과 참을성과 융통성도 부족하다. 임직원들은 될수록 나와의 미팅을 피하고 집에서는 내게 거북한 얘기를 잘 안 꺼낸다. 심지어 부모님도 내게 민감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지 가족들에게 먼저 물어보신다. 내 치열함도 인간관계에서는 하자일 때가 많다. 사랑이나 우정이나 내 목표치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도 양보하고 타협하고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내 목표치나 눈높이가 잘못된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치열해서 항상 원하는 걸 이루려 하니 피곤한 사람이다. 조지 소로스는 오류의 시대에서 불완전한 인간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내 오류를 인정한다. 그리고 살 만큼 살았건만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자괴감을 느끼곤 한다. 바뀌려고 부단히 노력도 한다. 독서와 필사를 거듭하고 기도에 명상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래서 가끔씩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 못한 자극을 받거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면서 남들이 사랑과 인생에 대해 조언을 구하면 청상유수 같은 답을 쏟아낸다. 그들에게 해주는 말만큼만 스스로 실천하면 훌륭한 인격체가 될 수 있을 텐데. 오늘도 이 글을 쓰기 전에 주간 경영회의를 주관했다. 실적도 안 좋고 민감한 이슈도 많았지만 끝까지 곱게 경청하고 방향을 제시한 뒤 끝내려 했다. 그러나 결국 화를 내고 말았다. 회장님은 고전은 왜 읽고 명상은 왜 하시는 걸까? 라는 불만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다. 할 수 없다. 공자는 논어에서 제 무능함을 걱정하나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염려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나를 바꾸는 노력은 죽어서야 끝날 것 같다.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텨야 할 때 관두고 관둬야 할 때 버티기 때문이다. 지식과 지혜는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축적하는 것이다. 24 되던 해 베이징 대학교 국제정치학 대학원에 합격한 나는 첫 학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혼란에 빠졌다. 나는 중국이 좋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성장의 광기 속에서도 풋풋한 인정이 남아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허름한 옷차림의 학생들은 내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라는 걸 알고 한마디의 영어라도 더 배우려 내게 말을 걸었다. 그들의 때묻지 않은 환한 웃음도 보기 좋았다. 비록 겉모습은 소박했지만 중국 최고의 인재들로서 언젠가 큰 기업을 이루고 큰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이라는 자신감과 저력이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불안했다. 낡은 사회과학 교과서를 외우며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라는 생각뿐이었다. 법률과 경영처럼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갈증도 느꼈다. 다들 미국에서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나 홀로 중국에서 목검을 갈고 있는 느낌이었다. 결국 한 학기를 마치고 그해 가을 미국의 로스쿨에 지원해 스탠퍼드 대학교에 합격했다. 중국에서 1년 가까이 보냈지만
중국어도 서툴렀고 인맥이라 부를 만한 친구도 없었다. 제대로 중국을 돌아본 적도 희귀한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다. 중국에 대한 지식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배운 게 더 많았다. 친구가 내게 권했다. 어차피 온 건데 한 해만 더 있다가 가지. 중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만 갖고 떠나는 것 같아 걱정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가 될 텐데.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로스쿨 진학에 꽂혀 있었기에 도리가 없었다. 결국 1년을 못 채우고 베이징을 떠났다. 그 후 사람들이 나를 중국에서 공부했다고 소개할 때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특히 시진핑 주석 앞에서 내가 베이징 대학교 출신이라고 소개받았을 때는 벽을 뚫고 도망가고 싶었다. 내가 중국어로 인사말을 하면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환하게 웃어주지만 감탄 대신 서툰 말을 귀여워하는 느낌이다. 귀여움은 내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시간이 흐른 뒤 선택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뿐이다. 나는 가슴의 소리에 의존하기에 결정에 대한 후회가 없는 편이다. 다만 가슴의 소리를 따른다는 건 무작정 꽂히는 대로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다. 쿵쿵대는 흥분이 조금 잦아들 때 더 정확한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실패 위험을 줄이는 고민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조언도 구해야 한다. 가슴의 결정을 두뇌의 분석으로 받쳐줘야 하는 것이다. 관둬야 할 때를 모르고 버틴 기억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성급한 결단을 후회한 적은 차고 넘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을 잃었고 많은 기회를 놓쳤다. 계속 새로운 일에 꽂힐 때마다 하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발상을 전환했다. 완전한 목표를 세우고 중간에 멈추느니 절반의 목표를 세우고 완전히 달성하는 쪽으로.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자는 결심이었다. 절반의 성공이란 대부분 구차한 변명이었기 때문이다. 미뤄둔 일은 사라짐 없이 쌓이고 미뤄둔 꿈은 이루어짐 없이 멀어질 뿐 삶은 필히 정산을 요구한다. 로스쿨 신입생들의 고난과 도전을 그린 스콧 터로우의 1L이라는 책이 있다. 1L은 로스쿨 1년차를 가리키는 말이다. 로스쿨 첫 해는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에게도 악몽 같은 시간이다. 활용 정점은 첫 기말고사다.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은 신입생들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지 시험 일정을 겨울방학 직후인 1월 2일로 잡았다. 모두 집으로 돌아간 학교 기숙사에 홀로 남아있는 건 고문이었다. 나는 비어있는 친구 집에 머물기로 하고 무거운 법률 교과서들을 잔뜩 챙겨 뉴욕으로 떠났다. 1998년 겨울의 일이다. 매일 15시간씩 공부에 몰입하다 보니 어느새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거리로 나갔다. 사람은 흔적조차 없었고 차도와 인도에 구분 없이 아침부터 내린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다들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했을 것이다. 걷다 보니 5번가에 삭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에 이르렀다. 불이 밝혀진 쇼윈도에는 호두깎이 인형들이 춤을 추고 회전 목마가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맞으며 한참을 바라봤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